아, 9월 21일 수요일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흐름 제어라고 해서 부문, 부문, 그 다음에 스위치문, 그리고 포문, 와일문 이렇게 네 가지의 구문을 살펴봤었습니다.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성은요, 전부 중괄호로 표현된 코드 블록을 가져간다라는 게 있었어요. 이 블록 안에 그 작성된 코드들을 조건에 따라 실행할지 반복 실행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이었죠. 자, 이 블록 안에는요, 다른 문법 표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상호로 감싸는 게 가능해져요. 자, 그러면 if 안에 스위치, if문에 for, if문에 while, for 안에 if, for 안에 스위치, for 안에 while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감싸기 시작하면은 다양한 문법 중첩 패턴이 생기는데요. 스위치문은 전부 if문하고 호환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조건문에서 먼저 이제 주의 깊게 보실 거는 if문이에요. 포문하고 while문 중에는 포문이 압도적으로 사용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포문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쓰는 거는 제끼고 나서 이 두 가지 문법 간에 서로 중첩되는 패턴을 살펴보면은 다른 것들은 뭐 자연스럽게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패턴이요. if문 안에 if문 넣기, 그 다음에 if 안에 for 넣기, 그리고 for 안에 if 넣기, for 안에 for 넣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살펴볼 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봤었던 변수, 연산자, 기본 문법 이런 것들을 다 써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 패턴에 의거해서 중첩된 조건문, 그리고 조건문 안에 반복문, 반복문 안에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 끼기의 중첩. 요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 간의 중첩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 잠깐 나왔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블록이 겹치면서 변수한테 유효성 범위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요. 이걸 이제 어떤 책은 변수의 스코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변수 선언이 어떻게 됐는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각 키워드로 선언된 변수는 블록 안에서 선언된 변수가 블록 실행 여부에 따라 블록 밖에서 식별할지가 결정돼요. 요 얘기를 이따가 우리가 샘플 코드로 확인을 할 거예요. 자, 블록을 갖는 부분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블록 안에서 선언된 변수를 블록 밖에서 쓸 때 해당되지 않은 변수, 즉 undefined가 됩니다. 자, 이 현상이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파일은 이제 중간중간 코드가 에러가 나는 코드를 좀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이제 한꺼번에 실행하면 실행하다가 코드가 이제 에러가 나면요. 그 순간 나머지 실행은 안 하고 그냥 때려쳐버려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래서 요 예제는 전체를 일괄 실행시키면은 결과가 잘 안 나오고요. 제가 이게 넘버링에서 블록 단위를 이렇게 만들어드린 아니면은 뭐 조건문이면 조건문, 반복문이면 반복문, 또 결과 출력하는 것까지 이렇게 문단 단위로 실행 결과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봤었던 이야기 한번 볼게요. 자, 조건문이 지금 false니까 거짓이죠. 그러면은 요 if문은 실행된 적이 없을 거예요. 벌써 비주얼 스튜디오가 여기 요 부분을
하얗게 보여주, 약간 투명하게 보여주면 실행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실행된 적이 없으니까 자바스크립트는 num1이라는 변수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num1이라는 변수를 다짜고짜 출력하려고 하면은 이 변수 만들어진 적 없는데 어떻게 출력합니까 하면서 undefined라는 값을 여기서 출력을 해줘요.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아래쪽은 조건이 참이니까 여기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num2라는 변수를 만듭니다. 그럼 이 num2는요, 생성이 됐기 때문에 블록 밖에서 써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다의 특징입니다. 블록 밖으로 변수가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그 블록의 실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는 undefined 나왔는데 두 번째 블록을 실행하면은 블록 안에서 100, 블록 밖에서 100. 블록 안에서 100이거든요. 블록 안에서 100, 블록 밖에서 100.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조금 전에 보신 저 규칙이 제가 여태까지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가된 let이나 콘스트 키워드가 이제 변수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가는데 블록 밖에서 선언된 변수는 블록 안으로 침투가 가능해요. 근데 블록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죽었다 깨도 블록을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변수의 범위가 블록 안으로 한정이 되니까 원래 변수는 똑같은 거 두 번 선언 못 하는데 블록이 서로 다르다면 여기서 let A라고 만들면은 요 A는 이 블록을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다른 블록에서 let A라고 만들어도 지장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서로 범위가 요 안으로 제한이 되니까요. 자, let 키워드 관련된 예제 한번 또 볼게요. 자, num3가 100입니다. 그리고 요 레벨에서 if문 블록이 생겼죠. num3는 요 안으로 침투가 돼요. if문이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num3 더하기 100을 num4에다 넣으면은 여기는 200이 되겠죠. 자, num4라는 변수를 잘 만들었지만 이 변수는 let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블록 밖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선언된 거는 출력하려고 그러면 undefined가 나오는데 let으로 선언된 거는 에러가 나요. 자, 그래서 여기를 실행하면은 40번째 줄에서 에러가 날 거예요. 블록 밖, num4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에러가 나죠. 메시지는 num4 is not defined. 자, 이게 바와 let의 큰 차이예요. 콘스트도 let의 특성을 똑같이 따라가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let을 쓰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썼습니다. 포문의 초기식에 대한 유효성 범위 한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i는 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죠. 자, 여기도 변수니까 박 키워드하고 let 키워드, 콘스트는 안 돼요. 왜냐면은 콘스트는 값을 만들면은 값을 못 바꾼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반복문에서 i 플러스 플러스라고 해서 계속 값을 바꿔줘야 되니까 포문은 콘스트로 선언은 못해요. 자, 박 키워드는 블록이 있냐 없냐에 상관없이 실행되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포문 밖에서도 바로 선언되면 i 값을 인식할 수 있어요. 블록이 있고 뭐 i 값을 여기서 포문 밖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데 넷으로 만들면 이 변수가 이 블록에 종속된 걸로 보기 때문에 밖에서 i를 못 씁니다. 아예 밖에서 i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새로 선언을 하면 상관은 없어요.
자, 다 i는 0, i가 10다 작을 동안 i 플러스 플러스로는 0부터 9까지 반복을 하죠. i가 1씩 증가합니다. 자, 여기가 계속 실행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i가 이제 10이 됐을 때 조건이 안 맞게 되니까 i의 최종값은 10이에요. 0부터 9까지 실행하고 나서 10일 때 종료한다니까요. 그래서 블록 밖에서 i를 찍어보면은 바로 선언됐기 때문에 이 10이 여전히 찍힙니다. 근데 렛으로 선언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0부터 9까지 j가 1씩 증가를 하는데 여기서도 j가 10이 되면은 조건이 안 맞으니까 종료를 해요. 하지만 그 10이라는 값이 밖을 빠져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j를 출력하려고 하면은 이거 얼마죠? 에러 나요. 자, 위에 거 먼저 실행해 보면 반복문 안에서 증가하고 반복문 밖에서 10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데 여기는 실행하면 반복문 안에서는 0부터 9까지라고 실행하고 10이다라는 거를 바꿔서 출력하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에러가 납니다. 자, 이 현상을 놓고 에러 안 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블록이 복잡하게 중첩되면 나중에 가면은 블록 안에 블록 들어가고 그 안에 또 블록 있고 또 안에 또 블록 있고 되게 복잡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이 블록을 변수가 맘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오작동에 되게 큰 원인이 돼요. 그래서 바로 선언하는 경우는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바로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특성이요. 이건 저도 되게 납득이 안 가는 특성인데 원래 변수는 무조건 선언한 다음에 할당을 해야 돼요. 반대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 순서를 만약에 바꾼다고 치자고요. 순서를 바꾼다고 치자. 그러면 에러 나야 되는데 자, X에다가 10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에러가 나요. 선언되지 않은 변수를 쓰려고 한다라고 여기서 에러가 나요. 근데 다는 그게 돼요. 선할당 후선언이 돼요. 위에 거는 실행하면 에러 나요. 자, 캔낫 액세스 X, X가 이니셜라이제이션, 초기화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초기화라는 게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에러 나는 게 정상인데 바로 선언하면은 할당부터 하고 나중에 선언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히 잘못된 코딩인데 그걸 그냥 실행해버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확인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블록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해가는 게 옳다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사하셔야 되는 스킬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 간의 중첩 구조 볼게요. 일단은 조건문이 주가 되는 겁니다. if 안에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보자고요. 일단은 if문 안에 if가 또 있는 겁니다. if 안에 if가 또 있는 거예요. 조건을 판단해서 그 조건이 참일 때만 안을 실행하라고 해서 열심히 조건 체크하고 들어왔더니 그 조건이 참일 때, 이 조건이 참일 때 조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조건이 충족될 때 거기에 대한 조건을 좀 더 상세하게 판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if 그리고 그 안에 if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else if else가 또 있고 else if else if else가 또 들어가고 요 안에 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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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첩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드 간의 블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 요렇게가 이제 각각의 블록이구나. 여기서 또 이렇게 각각 블록을 만들고 있구나. 자, 그래도 지금 이런 경우는 들여쓰기가 돼 있으니까 그나마 좀 알아보는데, 이렇게 들여쓰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코딩을 해버리면, 들여쓰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코딩을 해버리면은 이게 블록 간에 어떻게 블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코드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좀 더 잘 수행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나중에 코드 리딩이 좀 편해요. 근데 지금 당장 타이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매번 그렇게 하기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그 프리티어라고 하는 확장팩을 깔아놨었는데 그 상태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P,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P 누르시고 포맷이라고 검색하시면 포맷 도큐멘트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거 선택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들여쓰기 같은 거를 좀 자동으로 맞춰줘요. 다만 이거는 자,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취소했고요. 제가 일부러 괄호를 좀 망가뜨려 볼게요. 자, 지금 구문의 규칙을 위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딘가 잘못됐다라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렇게 빨강색으로 잘못된 부분 근처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들여쓰기 같은 거 자동 정렬이 안 됩니다. 코드 자동 정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문상에 에러가 있다라고 판정된 경우는 그 구문 자동 정렬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에러 없게 다 작성부터 해놓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F 눌러서 들여쓰기 같은 거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조건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전체 if문 안에서 if에 대한 블록,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만큼 이제 하나의 블록을 만드는 거고, else절에 대한 블록도 이만큼이 되겠죠. 자, if문 영역이 전체 있으면 이 if문에서 각각 이렇게 블록을 만들고 있네요. 자, 포인트가 78이래요. 그래서 if문에서 78이 7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얘가 60이었다라고 하면은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냥 요 if문과 연결된 else로 가는 거예요. if에 연결된 요 else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자, 일단은 78이니까 조건 참이라고 판단해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콘솔.로그에서 패스입니다라고 출력하래요. 그거 이제 출력했죠.
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왔더니 if가 또 있네요. 그럼 그냥 이 구조에 맞게 하면 되는데 포인트가 90보다 크다. 자, 이 포인트는 지금 블록 밖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으로 침투가 가능하죠. 여기서 78이 90보다 크다. 78이 90보다 크다. 거짓. 78이 80보다 크다. 거짓. 그럼 마지막에 else가 실행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출력이 됩니다. 총 두 줄이 출력되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if문 안에 포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냥 되게 쉬워요. 그냥 여기만 독립적인 반복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반복문 자체를 수행할 때 반복 전에 뭔가 조건을 먼저 판단해서 이 조건이 맞으면 반복하고 안 맞으면은 그냥 지나가겠다는 거죠. 이 반복문의 조건과 포문에 들어가는 조건식에 연관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3번 if 포입니다. 자, K가 5래요. 자, K가 1보다 크다. 3이네요. and K가 10보다 작다. 5니까 참이죠. true and true는 결과가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if문 전체 조건은 참으로 판정돼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안에 if문 포문이 있네요. 그럼 이제 이거 돌리면 돼요. 범위는 i는 1부터 9까지 1씩 증가. 자, 콘솔점 로그니까 총 9번 여기서 뭔가 출력을 하겠죠. 자, 먼저 K를 출력하래요. 룰은수죠. K, 5, 그 다음에 I를 출력하래요. I는 1부터 9까지. 자, 마지막으로 K 곱하기 I를 출력하래요. K 곱하기 I는 5 곱하기 1부터 9까지. 이게 반복되면서 총 9번 나오니까 9구단 5단을 일괄 출력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K 값이 10이었다. 얘가 10이었다. 그러면은 if문 1보다 크다는 참인데 K가 10보다 작다가 거짓이 되니까 true and false에서 조건은 거짓이 돼요. 그러면 이 if문은 조건이 거짓이니까 실행하지 못하고 else를 뜹니다. 앞에 if문에서 2에서 9 사이를 걸러내게끔 그렇게 조건을 세웠으니까 else가 실행됐다라는 거는 K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가 그 2보다 작거나 9보다 큰 값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5단 출력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패턴, 조건문 안에 뭔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조금 그 비슷한 거를 두 번 보시는 거니까 좀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25분인데요. 자, 지금 26분이네요. 26분이고요. 실습 시간은 제가 이거는 오늘은 설명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실습 시간은 50분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그 8시 정각에 다음 뜻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뵐게요. 자, 그럼 2교시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는 겉에는 반복문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다른 형태의 문법이 있는 케이스인데 첫 번째는 조건문이 있는 경우고 두 번째는 반복문이 있는 경우겠죠.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있는 건요. 매 반복 수행 시마다 조건을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반복이 0에서 9까지 10번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건을 10번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반복에 쓰이는 이 변수를 주로 i라고 놓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반복문 안에 조건문은 대체로 이 i를 갖고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하는데 i가 뭐 1, 3, 4일 때 혹은 i가 짝수일 때 i가 홀수일 때 뭐 그런 식으로 조건값에 대한 조건 판별을 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패턴은 포문의 포문인데 그 바깥의 반복문이 한 번 수행될 때마다 얘가 이제 한 번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은 요 안쪽의 반복문은 예를 0부터 5까지 4까지 5번 반복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얘가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여기 5번 쭉 수행하고 다시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면 여기 또 5번 수행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바깥에 게 한 번 할 때마다 안쪽의 반복문이 매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문이 중첩됐을 때에 주의하실 점은 조건값이 서로 달라야 돼요. 바깥의 반복문은 i로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안쪽의 반복문은 주로 j로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그냥 모르겠고 남들 다 이렇게 하길래 그냥 슬그머니 따라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I 다음 글자가 J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통 맨날 I라고 시작하는데 이거 반드시 I라고 할 필요 없어요. K라고 해도 상관없고 X라고 해도 돼요. 마찬가지로 안쪽에 것도 겹치지만 않으면 어떤 그 이름을 쓰시면 상관은 없어요. 변수니까요. 자, 이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한번 예제 코드 볼게요. 자, 실행 결과부터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A와 B라는 두 개의 변수를 놓고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있는데 요 루틴을 수행하고 나면 A에는 1부터 10까지 짝수들의 합이 들어가고요. B는 홀수들의 합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행하면은 짝홀수를 쭉 판단한 다음에 짝수의 합은 30, 홀수의 합은 25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요. 자, 그 안에 코드를 볼게요. 자, 1부터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니까 10이 포함되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고요. 1씩 증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에 i가 1일 때 안으로 들어와요. 조건문이 있네요. i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수를 i로 나눠서 나머지가 0, 어떤 수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라는 거는 딱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짝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홀수겠죠. 반대로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은 그거는 홀수인지를 판단하는 조건들이죠.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 그 다음에 1이면 홀수. 자, 그래서 i가 1이면 이 조건이 거짓이 됩니다. 1을 2로 나누면 몫은 0이고 나머지 1이잖아요. 그러면 else로 건너뛰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1은 홀수라고 출력하고 b에다가 1을 더해요. 1을 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서 i가 2가 되면 자,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 0 맞죠? 그러니까 2는 짝수라고 출력하고 a에다가 2를 더해요. 자, if를 수행했으니까 else는 안 하고 넘어가겠죠? 다시 올라가서 i가 3이 되면 자, 조건 판단하고 들어와서 3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니까 else로 띱니다. 그래서 3은 홀수라고 출력하고 b에다가 또 3을 더해요. 하나만 더 볼까요? 올라가서 i가 4가 되면 4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들어오고요. 4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0 맞죠? 그러면 4는 짝수라고 출력하고 a에다가 4를 넣어요.
이런 식으로 조건문 안에서 이 i가 얼마일 때 이렇게라 저렇게를 한다면서 전체 반복 범위 안에서 선택적인 동작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될까요? 자, 어떤 수 i가 x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0이고 y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0일 때 어떤 i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i는 x의 배수란 뜻이에요. 4를 2로 나누면 나머지 0이죠. 그러면 4는 2의 배수가 되죠. 자, 그래서 i가 x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 y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면은 그거는 두 수의 공통된 배수이므로 공배수라고 부릅니다. 1에서 100까지의 범위 안에서 3과 5의 공배수를 모두 출력하래요. 3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 5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면 출력하래요. 그리고 공배수의 총합인 썸이라는 변수를 구하래요. 합계를 구하라는 거니까 먼저 이 변수를 0으로 취해놓고 이 조건이 맞을 때 썸에다가 합산하면 됩니다. 자, 공배수 계산을 하기 위해서 3과 5를 변수로 준비를 했어요. x, y요. 이 문장에다 막 코드를 맞출 겁니다. 자, 1부터 100까지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반복문 범위로 1부터 시작해서 100 포함시켜야죠. 아니면은 101보다 작다라고 표현하셔도 같은 말입니다. i를 x로 나눠서 나머지를 확인했을 때 0. 그러면은 1부터 100까지 일단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거를 찾겠죠. and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일 때와 and i를 y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y는 5네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조건이 참. 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and는 결과가 참이죠. 요 조건이 충족되면은 걔를 출력하고 썸에다가 그 i를 합산합니다. 이거를 1부터 100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보면 i가 1일 때, 자, 1 나누기 3. 얘는 0 아니죠. 그 다음에 5. 얘도 0 아니죠. 2일 때는요. 2 나누기 3. 나머지 0 아니죠. 그 다음에 2 나누기 5. 나머지 0 아니죠. 3일 때. 3 나누기 3은 0이 맞지만 3 나누기 5는 0 아니죠.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i가 15일 때 15 나누기 3은 나머지 0 맞죠? 15 나누기 5도 나머지 0 맞죠? 그러면 조건 두 개가 참이니까 15를 먼저 썸에다 더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0까지 스캔 뜨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쭉 출력을 해보면 이 조건에 맞는 값들이 15, 30, 45, 60, 75, 90이래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서 썸이라는 변수에다가 합산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 x와 y의 공배수 합은 315다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요거를 일종의 퀴즈처럼 이제 제시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풀이를 위에 있는 요 주석처럼 하시더라고요. 같은 말이긴 해요. 요거 두 개를 이제
그 곱셈 공식으로 묶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수학적인 접근을 좀 더 가미를 한 거지 요 문장 자체를 해석한 거는 아래쪽에 있는 요 미포문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위에처럼 복잡하게 계산 한번 하실 필요 없고요. 아래 코드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반복을 쭉 처리하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회차라고 하는 게 걸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숫자 값들이 있다고 칠게요. 5, 10, 15, 20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요 문장 하나에다 결합을 할 거예요. 그냥 비어있는 문장 하나에다가 결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문장 더하기 숫자니까 결과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문장 더하기 숫자를 또 결합을 하면은 문장 더하기 숫자니까 연결해서 5, 1, 0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연결하면은 문장 더하기 숫자니까 5, 1, 0, 1,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연결하면은 5, 1, 0, 1, 5, 20이 돼요. 자, 이거를 연결하는데 사이사이에 이제 쉼표를 찍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더하면서 쉼표를 같이 더했습니다. 반복문 안에서 그냥 연결을 해버리면은 끝에까지 다 들어와요. 숫자 더하고 콤마 찍어라가 한 세트가 되면은 요렇게 얘까지 해야 되니까 뒤에 쉼표가 한번 더 찍혀요. 보통 이럴 때는 마지막 회차할 때는 어떤 루틴을 생략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번 예제가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는 예제예요. 자, 일종의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어, 반복문이요. 어떤 값보다 작다라고 성립이 되면 변수가 요 값보다 작다. 얘가 최대값이라고 성립이 된 조건이 주어지면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는 조건식은 변수 플러스 1이 이 10보다 작다예요. 자, 요 반복문의 범위는 1부터 9까지잖아요. 근데 요 수식을 적용해 보면은 i 플러스 1이니까 1부터 9까지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2부터 10까지가 되죠. i 더하기 1을 하면. 그게 요 최대값보다 작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10보다 작은 거를 커트하면은 마지막 회차는 빠지게 돼요. 9일 때 10이 되니까 마지막 회차는 빠지게 돼요. 조건이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1부터 9까지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그냥 마지막 요 9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9가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부터 8까지만 반복하면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회차는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i가 요 값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보시면 마지막 회차가 생략돼요. 자, 1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1부터 9까지 반복하면서 요 조건이 성립됐을 때 i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8까지만 출력되고 마지막 회차 생략됩니다. 1부터 9보다 작거나 같다로 조건이 걸리면은 그냥 요 최대값보다 작다로 유통을 걸면은 마지막 회차가 생략됩니다. 얘도 8까지 출력되지 말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글자 사이사이에 콤마 넣습니다. 만약에 입부문 없이 그냥 이렇게 나란히 했다라고 치면 1부터 9까지 문장에다가 숫자 더하면 아까처럼 연결이라고 했죠.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자, 먼저 i를 더해요. 그 다음에 콤마 찍어요. 그 다음에 또 i 더해요. 콤마 찍어요. 3 더해요. 콤마 찍어요. 이렇게 가서 9 더하고 콤마 찍어요.
뒤에 콤마가 하나 더 붙어요. 이렇게 계속하면. 이렇게 하면은 뒤에 콤마가 계속.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려면 요 콤마를 찍어라라는 루틴에 자, 지금 조건식이 최대값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i 플러스 1이 10보다 작을 때라고 조건을 걸면 됩니다. i 플러스 1이 10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걸었을 때 실행하면 마지막에 콤마가 안 들어가고 사이사이에만 쉼표가 들어가요. 근데 이거 은근히 많이 써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포문의 중첩입니다. 여기부터 슬슬 골치가 좀 아파져요. 일단은 쉽게 접근하자고요. i가 한 번 들어와, i가는 0부터 2까지예요, 지금.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 그럼 i가 0일 때 j는 0부터 4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일단 요 안으로 또 들어왔으니까 요 반복이 끝날 때까지는 밑으로 못 넘어가요. 자, 일단은 i에 대한 회차가 한번 시작할 때 그룹을 걸고요. i에 대한 반복 수행 시작. i는 0. 한번 여기 출력한 거죠. 그럼 j는 0부터 4까지 또 계속합니다. 0, 1, 2, 3, 4까지. 이동안 이 j가 수행되는 동안 i는 계속 0이에요. 0, 0, 0, 1, 0, 2, 0, 3, 0, 4. 이렇게 출력하고 나서 그룹을 닫아요. 자,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i가 1 증가해서 1이 되겠죠. 0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럼 이제 i는 1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안으로 또 들어오는데 j를 0으로 다시 만들었네요. 반복문 안에서 만들어지는 변수는 매번 반복 수행할 때마다 지워지고 새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아까 4까지 증가했는데 리셋된 거예요. 자, 0부터 4까지. 0, 1, 2, 3, 4. 그랬죠. 1, 0부터 1, 4까지 쭉 출력하고 자, 끝났다 하고 올라가서 이제 i가 2가 돼요. 2가 됐더니 0부터 또 하네요. 0부터 얘 한 번 할 때마다 얘 5번 반복하고 쭉 올라가서 또 한 번 들어오면 또 5번 반복. 자, 이렇게 반복문이 중첩될 때는 변수가 겹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주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은 겹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중복 선언이잖아요. 렛으로 선언했는데 이 변수는 여기 침투가 되죠. 근데 여기서 i는 0이라고 또 선언해버리면 위랑 선언이 중첩되니까 에러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는 실수 안 하시고 여기에 i 혹은 여기 아니면 여기다 i라고 적으시는 경우. 자, 먼저 여기가 i가 5보다 작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i는 0으로 시작하죠. 들어왔어요. j는 0. 근데 i가 5보다 작다. i는 0이었죠? i는 0인데 얘가 5보다 작다예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와요. i는 0, j는 0으로 시작했죠? 0. 그 다음에 쭉 가서 i가 1 증가해요. 그럼 여전히 i는 0이에요? 여기 i니까 여전히 여기 성립해요. i 0, j 1. 아까 증가했죠? 또 가서 j가 2가 돼요. 여전히 i 0이에요. 0, 2. 또 가요. 3이 돼요. 여전히 i 0이에요. 0, 3. 또 가요. j가 4가 돼요. 여전히 i 0이에요. 0, 4. j가 아무리 커져도 i는 계속 0이에요. 여기를 못 빠져나와.
컴퓨터가 맛이 갑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i라고 쓰는 경우. 자, i가 0이에요. j가 0이고 j가 5보다 작다. 0이 5보다 작다. 맞죠? 그러면은 i는 0, j는 또 0부터 시작했으니까 0. 자, 쭉 가는데 i가 증가하네요. 1, j 여전히 0. 2, 0. 3, 0. 1억, j 0. 요 조건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변수가 서로 중복되면 그 반복이 무한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거랑 안에 있는 거는 항상 변수가 겹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예제 하나만 더 보고 요목 교시는 끊었다 할게요. 그 반복문이 두 개가 겹치는 케이스를 그 겹치는 규칙을요. 우리 어렸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외워왔어요.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한번 외워보세요. 속으로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9구단 2단일 때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여기가 1부터 9까지 반복이 끝나고 나면 하나 올라가죠.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 또 요거 9번 반복하고 나면은 바깥에 게 또 하나 올라가서 4 곱하기 1부터 4 곱하기 9까지. 9구단 전체가 이중 반복문의 그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앞에 게 i고 뒤에 게 j로 가십니다. 이 9구단의 규칙이 이중 반복문의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let i는 2부터 i가 10보다 작다. 그럼 이제 i의 범위 2부터 9까지죠. 처음에 i단, 2단이라고 출력을 했을 거예요. 그럼 j는 1부터 9까지 반복하게 설정하고요. 자, 첫 번째 뒤에 i, b 곱하기 뒷부분에 j. 1부터 9까지죠. 그럼 여기 1부터 9까지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에는 i 곱하기 j니까 2, 4 해서 8까지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값이 9까지 다 하고 나면 끝났다라고 해서 그룹 하나 종료하고 다시 갔더니 이거 이제 i가 1 증가해서 2 됐네요. 한참 남았죠? 그러면 이제 아이고 3이 됐네요. 3. 그러면 3 곱하기부터 j1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더 안 해봐도 되겠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자, 참고로 반복문이 이렇게 이중으로 중첩이 되면요. 바깥의 거는 주로 행을 담당하고요. 안쪽 거는 열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구조를 보통 처리를 해요. 물론 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응용도 가능해요. 자,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테이블이 있죠. 요거는 그냥 제가 번외편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우리 이런 거 실컷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구경만 하셔도 돼요. 자, 테이블 안에 테이블. HTML 안에 자바스크립트 들어갈 때는 스크립트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중 반복문을 HTML 안에서 실행을 시킬 건데 콘솔적 로그는 재미가 없으니까 자, let
태그는 빈문자열. 자, 바깥의 반복문이 행을 담당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 바깥의 반복문을 시작하면서 태그에다가 행을 열어주는 TR을 덧붙입니다. 안쪽에는 문자 연산은 이제 퍼센트기를 못 쓰니까 태그에다가 열을 담당하는 TD를 덧붙입니다. 열고 닫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 이제 변수를 출력하죠. I 곱하기 G는 I 곱하기 G. 자, 이제 바깥의 반복문이 한 번 끝나면은 한 줄을 닫아야 되니까 TR을 닫아요. 이래놓고 얘를 이 자리에 출력해주면 돼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배울 부분이에요. 자, 이래놓고 얘를 실행하면 가시적으로 좀 보여야 되니까 테두리 하나 줄게요. 아, 아이디가 리절트네요. 샵 아이디가 아니라. 자, 그럼 이렇게 테이블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중방문. 근데 꼭 이렇게 가로 세로로 되지 않아도 돼요. 바깥의 게 한 번 반복될 때마다 안쪽 게 그만큼 반복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바깥의 게 한 칸 갈 때마다 안에서 매번 이렇게. 바깥에 피드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안쪽에 코멘트가 될 만큼 반복돼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이 쓰이는 구조예요. 꼭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더라도 이중 반복문을 빼고는 거의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복문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저 테이블에 뿌렸던 예제는요, 나중에 비슷한 형태로 응용해서 나올 겁니다. 달력 형식으로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거, 그런 예제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요번 글씨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아까처럼 50분까지 내용 확인해 보시고 10분 쉬었다가 9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자, 아까 제가 이중 반복문에 대해서 예시를 들 때 개식을 수만큼 이렇게 반복을 하는 와중에 이 각각의 반복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첫 번째 반복하고 나서 또 반복하고 또 안에서 반복하고 안에서 반복하고 안에서 반복하고 자, 전체적으로 이제 네 번 반복한 건데 요 안에서 한 번 넘어갈 때마다 또 작은 반복이 있으면은 이걸로 이제 피드와 덧글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요 그림대로 보면 게시글이 4개라고 쳤을 때 각각의 게시글 안에 있는 덧글 수가 다 똑같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반복문은 정사각형 형태로 가로 세로가 딱딱 맞는 형태였는데요. 안쪽에 있는 반복문 회차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J 값에 대한 조건식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에 대한 예시가 이제 그 반복문의 범위를 동적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요 물음표, 여기에 들어갈 값을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자, 대체로 이제 자식 반복문의 조건식이 부모 반복문의 조건 변수를 활용해서 구성을 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이제 자식 반복문의 반복 범위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심플한 케이스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이거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안에서 흐름 제어를 하는 방법.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무한 루프라고 하는 개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무한 루프에 들어갔을 때 반복문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티뉴와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릴 거예요. 무한 루프는 제일 심플한 케이스가 이거예요. while 한 다음에 true라고 박아버립니다. while문의 특징은 괄호 안에 있는 수식이 참인 동안 반복한다는데 얘는 안에다 그냥 true라고 대놓고 박아놨으니까 요값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변수가 아니니까. 이 반복문은 절대로 종료되지 않고 계속 돌아가요. 웬만하면은 이 무한루프는 여러분들이 구사하셔야 되는 스킬이라기보다는 조건을 잘못 설정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걸 피해 가야 된다 라는 개념인데 어쩔 수 없이 무한 반복을 거는 경우가 덜어 있긴 합니다. 반복을 몇 번 수행해야 될지 도저히 모를 때. 그때는 일단 무한루프 걸고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은 반복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명령을 내려요. 자, 그래서 반복을 몇 번 수행할지 판단할 수 없을 경우 무한루프 형태로 지정을 하고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반복의 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반복문 안에서 흐름 제어 기능을 갖는 키워드가 continue예요. continue는 무조건 조건식으로 이동해요. while이나 for가 있어요. 괄호 안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록이 있어요. continue라는 명령어가 있고 또 고문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다. 또 밑에 고문이 있다. 자, while이 수행되다가 continue라는 키워드를 만나면요. 밑에 코드를 안 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조건식으로 가버려요. 만약에 포문인 경우에는 증감식으로 가요. 자, 반복을 딱 수행되다가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를 만나면은 밑에 코드 안 해버리고 그냥 반복을 빠져나가버려요. 반복을 만약에 컨티뉴가 없고 브레이크만 있다고 칠게요. 반복을 처음에 1회차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브레이크를 만나서 빠져나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반복을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반복 수행을 안 할 테니까. 그래서 보통 컨티뉴하고 브레이크는요. 이 안에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걸어라. 이런 식으로 이 풍문하고 이제 같이 세트로 쓰입니다. 자, 요만큼 이제 오늘 마지막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한번 코드 볼게요. 자, 첫 번째 예제를 실행하는 건데요. i가 한 번 증가할 때마다요. i가 한 번 증가할 때마다 j에 대한 반복 횟수가 한 번씩 늘어납니다.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밑에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i는 이제 0부터 처음에 4까지 반복하니까 조건은 i는 5보다 작다까지 갑니다. 대체로 반복문을 시작할 때 시작값은 거의 무조건 0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0부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배열이라는 애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건 이제 배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감식은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보다는 작다, 크다를 더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일단 작은지를 먼저 판별하고 같은지를 판별해요. 조건을 두 번 검사하기 때문에 한 번만 검사하고 끝나면 작다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효율성에서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0부터 4까지 반복해야 되니까 조건식은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라고 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j가 딱 한 번 하려면 0부터 딱 j가 0이라고 한 번 하려면 i는 1보다 작다가 돼야 돼요. 아, j가 1보다 작다.
이걸 좀 깨끗하게 써볼게요. i가 0일 때 j도 딱 0 이렇게 한 번만 하려면 0부터 j는 1보다 작다가 돼야 돼요. 0 한 번 하고 끝나죠. i가 1일 때 j는 0, 1입니다. 그럼 j는 2보다 작다가 돼야 0, 1이 되죠. 2일 때 j는 0, 1입니다. 그러면 j는 3보다 작다라고 해야 0, 1이가 되죠. 무조건 0부터 시작해요. 3일 때 0, 1, 2, 3이니까 j는 4보다 작다라고 했죠. 5일 때 0, 1, 2, 3, 4가 되니까 j는 4네요. 4. 4가 4일 때 0, 1, 2, 3, 4니까 j는 5보다 작다가 돼요. 이걸 가지고 규칙을 시켜보면 j의 증감식은 i 플러스 1이 돼요. 이렇게 반복이 수행될 때마다 변수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쫙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여기에서 공통되는 규칙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진짜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그 수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나중에 할 것 중에 하나인데 인피니티 스크롤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스크롤만 보시면 지금 일부러 스크롤 되는 걸 보여주려고 div 박스 하나를 그라디언트로 이렇게 걸었는데요. 스크롤이 거의 끝에 도착하면은 스크롤 위로 튀었죠. 밑에 div 박스 하나 더 붙는 거예요. 또 스크롤이 되면은 또 새로운 게 붙고 스크롤 되면 새로운 게 붙고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확인해 보면은 엘리먼트로 볼게요. 자, 맨 먼저 스크롤 고침했을 때 이 div 태그는 박스 하나만 있는데 스크롤에서 내려가면 이제 하나씩 늘어요, 박스가. 그런 식으로 스크롤을 낼 때마다 컨텐츠가 늘어나요. 이걸 이제 인피니티 스크롤, 또럼 무한 스크롤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게 유저한테는 엄지손가락 한번 까딱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페이지 전체 높이와 스크롤바의 좌표를 계산해서 이 높낮이에 대한 페이지 요만큼의 높이와 웹브라우저의 창 높이가 페이지 전체 높이보다 큰지 작은지 계산하는 수식이 들어가요. 엄지손가락 한번 까딱할 때마다 방정식이 한 두 개가 숨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그럴싸한 것들은 계속 그런 공통적으로 쓰이는 수식들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그 수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찾으세요라는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왜냐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들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부감 없이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취업반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은 수학이 그럴 때마다 그 친구들의 분위기가 쎄해져요. 어쨌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시기보다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세요. 녹화하고 있나? 하고 있네요. 자, 반복 범위를 동적으로 설정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가 그 분모 반복이 1회 증가할 때마다
요 반복도 똑같이 1회씩 따라 증가하는 그런 패턴이에요. 자, i가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0부터 4까지인데 j는 0부터 j가 i 플러스 1보다 작을 때까지. 그럼 i가 0일 때는 1보다 작을 때까지가 될 거고 1일 때는 2보다 작을 때까지가 될 거고 4일 때는 5보다 작을 때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i가 한 바퀴 돌 때마다 j를 한 번씩 더 하는 거예요. 계속. 얘가 계속 같이 늘어나니까. 자, 그럼 이제 i가 한번 늘어날 때마다 j의 반복해서 한 번씩 늘어납니다. 요게 적용된 굉장히 유명한 예제가 있어요. 소위 별짓기라고 하는 예제인데요. 수력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반복문에서 뭔가 이렇게 가로, 세로로 전개될 때는 바깥의 반복문은 무조건 횡을 담당하고 안쪽의 반복문은 열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출력 결과를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깥의 반복문이 일단 요 행을 담당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얘는 일곱 번 반복을 해야겠죠? i는 0부터 6까지 하면 되니까 7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걸면 될 거예요. 자, i가 0일 때 별이 한 번 출력되니까 j도 0, 한 번만 하면 되고요. 1일 때 두 번 출력되니까 0, 1. 2일 때 세 번 출력되니까 0, 1,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n일 때 n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걸어주면 됩니다. 자, 조건식은 다 나왔으니까 그럼 별을 어떻게 출력하는지 한번 코드 볼게요. 반복문 안에서 변수를 만들면 반복이 한 번 돌아갈 때마다 기존 거를 지워버리고 새로 리셋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i가 0일 때 str이라는 변수가 빈 문장입니다. i가 0이면은 j는 1보다 작다. 0부터 1보다 작다니까 그때는 한 번 하는 거죠. 이거 한 번 하죠. i가 0이면. i가 0이면은 j도 0까지만 하니까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별을 요 빈 문장에다가 한 번 더 해요. 그럼 이때 str은 별 하나가 되겠죠. i가 1이면 j는 0, 1 두 번 합니다. 자, 다시 반복 들어와서 빈 문장으로 초기화 해놓고 여기가 0, 1 두 번 하는 거예요. 0일 때, 1일 때. 그때마다 이 별을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하니까 str은 별 두 개가 되겠죠. 여기서 두 개. 2면은 0, 1, 2 세 번 하니까 세 개 더하겠죠. 이런 식으로 더할 때마다 별이 한 번씩 늘어나요. 이렇게 조합된 별을 한 번 출력하고 다시 가서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 한 줄 출력할 때마다 안쪽의 반복문이 별을 몇 번 붙일지를 결정한 다음에 출력하고 새로 시작. 이런 루틴으로 가면은 이제 요 예제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그냥 설명만 들으면은 알 듯 말 듯한데 막상 직접 하려고 그러면 좀 이때부터 골치가 좀 아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11번 예제긴 합니다만 11번 예제는 제가 연습 문제로 돌려요, 항상. 어떻게 되냐면요. 11번 예제를 열어보지 마시고요. 여기만 바꾸세요. j가 i 플러스 1이다라는 여기만 바꾸셔서 여기서 우리한테 알려진 정보는 7, 그다음에 i와 7. 요 두 가지 정보입니다. 요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요 빨간색으로 제가 처리한 데를 수정하셔서
출력 결과가 반대로 나오게 만들어요. 자, 이게 별짓기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별짓기 문제 두 개는 저도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별짓기라고 검색하면은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이건 좀 너무 나갔는데 싶을 정도로 별의별 장인들이 다 있어요. 별짓기라고 검색하면은 문제집 별짓기 시리즈라고 나오죠. 이미지 검색해보면 다이아몬드 모양 찍는 거는 예사고요. 별 모양 찍기. 요거는 우리 했던 거죠.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 찍는 애들 있고요. 알파벳 모양 찍기. 이런 거. 이건 저거 처음 봤네요. 이걸 또 역순으로 찍어? 이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거의 무슨 챌린지 수준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애들뿐만 아니라 외국 애들도 더 해요. 이거. 근데 이거는 제가 봐도 그냥 그 일종의 진짜 챌린지화 돼 있는 거고요. 어, 일반적인 필드에서 개발하는 데는 오늘 소개해드린 예제 두 가지 정도만 소화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예제로 갈게요. 11번 그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딱 나중에 그 확인해 보시면은 만약에 그 해결이 잘 안 돼서 아니 안 되겠다 싶으면 답을 보시면 정답 보면 되게 허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식을 유추해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트레이닝을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y문입니다. y는 0. 자, 이렇게 해놓고 증감식이 여기서는 반복문 들어가자마자 있어요. 아무 때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로 해놓고 실행을 하면요. 순서부터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스크롤바에 쫓아가는 거 보세요.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 상태는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얘를 제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무한루프에 빠지면 우리가 지금 코드로도 쓰고 있잖아요. 아까처럼 컨트롤 시프트 Q 눌러서 스탑 코드라고 검색하시면 스탑 코드 런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걸 실행하시면은 종료가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강제로 제어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벌써 100, 1000만, 100만 번 넘게 했네요. 그 잠깐 사이에. 근데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 없이 웹브라우저로 실행했는데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웹브라우저가 화면이 허옇게 갑자기 뜨더니 웹브라우저가 응답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메시지 뜨는 경우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프로그램이 뻗어버리는 거죠. 그나마 웹페이지는 웹브라우저만 강제 종료시켜버리면 되긴 하는데 백엔드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컴퓨터 강제로 껐다 켜야 돼요. 재부팅을 한번 하게 되면은 아무리 못해도 3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 1분인가 사이트가 정지되는데 한 1,500만 원인가 손해래요. 왜냐면 그 메인 페이지에 걸려있는 광고비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잘못 건드리면 어떤 경제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 가끔 에러 페이지 나와요. 자, 이런 상황을 무한루프라고 하는데요. 무한루프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자, 0부터 시작해서 증가했으니까 1, 2, 3, 4 이렇게 계속 늘어나겠죠, 여기서는요. 자, 1일 때 Y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지 봅니다. 아니니까 패스. 10보다 큰지 봅니다. 아니니까 패스. 한번 출력해요. 1. 돌아가요. 2일 때. 이 부분에 걸렸죠. 거기서 컨티뉴를 만나면은
다시 일로 조건으로 가요. 밑에는 안 보고 그냥 일로 가버려요. 자, 그럼 이번에 3일 때 이품은 패스, 요 이품은 패스, 3 출력했어요. 다시 가요. 4일 때 짝수인지 보는 이품에 걸렸죠? 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2하고 4는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자, 5일 때 패스, 요 이품은 패스, 5. 6일 때는 짝수니까 걸리겠죠? 7일 때 통과, 여기도 통과. 7은 10보다 크다 아니니까요. 7 출력합니다. 8일 때 짝수니까 패스, 9일 때. 자, 첫 번째 이품은 통과, 9가 10보다 크다 아니니까 통과, 9 출력합니다. 자, 10일 때 짝수에서 걸리니까 컨티뉴. 11일 때, 자, 11이 10보다 크다. 이제 조건 성립됐죠? 그럼 브레이크를 만나요. 브레이크를 만나면 반복문에 나머지 안 해요. 그냥 반복문에 나가버려요. 말 그대로 브레이크잖아요. 열심히 달리다가 브레이크 밟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반복문의 흐름을 강제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컨티뉴와 브레이크의 기능인데 결국은 지금 이 예제는 1부터 10 사이의 변수 중에서 풀수에 출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제는 차라리 이렇게 짜는 게 나아요. for let i는 1부터 i가 10보다 11보다 작은 동안 여기 10이 포함되는 거니까요. 11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라고 해놓고 if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뭐 해라. 이렇게 짜는 게 훨씬 깔끔해요. 그럼 1부터 10까지 진행되는 동안 짝수일 때만 뭔가 하라잖아요. 이게 더 깔끔해요. 좀 더 깔끔하게 짜면은 어차피 i가 1부터 시작한다는 건 1은 어차피 홀수니까 얘가 안 걸린다는 건 알잖아요. 그럼 그냥 2부터 시작하시고요. 여기를 플러스 2코 2씩 해주면 2품문도 필요 없어요. 2, 4, 6, 8, 그냥 2씩 건너뛰면 되잖아요. 이게 훨씬 깔끔해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컨티뉴와 브레이크라는 키워드의 기능을 소개해드리려고 만든 억지 예제예요. 자주 쓰이는 기능들이 아니에요. 근데 모르면은 되게 찜찜한 애들이에요. 네? 그게 예시를 들기가 되게 애매한데 일단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백엔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업로드 받을 때요. 업로드 받을 때 그 HTML에서 인풋 타입 파일에서 파일 찾아보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백엔드로 전송이 돼요. 그럼 백엔드는 그 파일을 받아야 돼요. 받는 그냥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업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업로드를 받는 구현을 따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백엔드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 별도로 해서 폴더를 하나 연결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론트엔드에서 파일이 업로드가 되면은 이거를 받아서 여기에다가 파일을 자기가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해요. 프론트엔드는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거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접속을 했을 때 몇 명이 접속할지 모르죠? 자, 이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이름으로 파일을 올린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A가 뭐 hello.hwp라는 파일을 업로드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여기 저장될 거 아니에요. hello.hwp. 또 B도 똑같은 이름으로 파일을 올려요. 자, 폴더 하나에 이런 이름의 파일이 있는데 같은 이름의 파일을 여기다 또 복사해서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덮어 쓰겠죠. 그러니까 백엔드는 자기가 업로드받은 파일을 여기에 넣기 전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는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다면 가로 1을 붙여요. 여기에 그 가로 1이란 파일이 있다면은 또 이 숫자를 2로 올리고 해서 계속 카운트를 해서 여기 괄호가 숫자가 몇인가 붙여야 돼요. 근데 몇 명이 업로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파일 업로드 같은 거 처리할 때 일단 무한루프 걸고 시작해요. 몇 명이 업로드했을지 모르니까. 그 유저 한 명이 혹시라도 똑같은 이메일 파일 한 100번 정도 업로드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제한을 걸 수는 없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저들한테 뭔가 자유도를 줘야 되면은 거의 무한루프 빠져. 근데 요즘에 뭔가 하는 거는 일단 무제한으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가령 웹사이트 만들 때 그런 요구사항도 있어요. 웹페이지가 있으면 그 웹페이지에 대한 관리자 사이트도 보통 같이 들어가요. 보통 CMS라고 하죠. 많이 나오는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관리자가 사이트 메뉴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관리자가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그럼 카테고리 뎁스 보통 카테고리 이렇게 해드리면 될까요? 드롭다운으로 하나 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하면은 아니요. 상위 카테고리, 하위 카테고리도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뎁스는 몇 뎁스로 갈까요? 그거 제한 꼭 둬야 되나요? 요구사항이 맨날 이래요. 외주 받으면 무조건 무제한이래요. 그럼 그냥 무한루프 걸고 시작하는 거예요. 은근히 많이, 특히 백엔드 아니면 관리자 사이트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자, 이번에는 포문으로 무한루프 거는 패턴입니다. 포문 무한루프도요. 간단해요. 포문은 초기식이나 증감식 같은 거 사실 없어도 되고요. 여기만 가운데만 틀하고 박아놓으시면 돼요. 여기가 반복을 수행할 조건이잖아요. 여기만 틀을 하고 박아놓으시면 이제 i가 0부터 한 번 돌고 1 증가, 또 한 번 돌고 1 증가, 또 한 번 돌고 1 증가 계속해서 근데 조건은 계속 그냥 3인 거죠. 근데 이거보다는 무한루프 돌 때는 while문이 더 깔끔해요. 무한루프에 한해서는. 예제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더 컨팅이랑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이제 메인 이벤트가 이제 그 반복문 같은 거, 조건문과 반복문인데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 케이스가 우리가 보는 거의 대부분의 UI들이에요. 일단 제가 디자인에 관련된 거는 재주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예제는 디자인이 다 아닙니다. 색상 감각도 별로 없고 해서요. 자, 탭, 이거는 롤오버 메뉴, 얘는 팔레트.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패턴이죠. 반복, 반복, 반복. 반복문 안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반복문이 그게 잘하는 게 아까 여기 라이터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거 합니다라고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싶을 텐데. 이거는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랑 연동을 해서요. 실제 날짜를 선택하면 그 날짜에 대한 박스오피스 순위를 가져오는 문제예요. 그냥 목록 10개 가져와서 반복하는 겁니다. 뭐 이게 좀 기초적인 예제라서 좀 이렇게 생겼고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약간의 CSS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카카오하고 연동을 해서 키워드를 줬을 때 이미지 검색 결과를 가져오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피니티 스크롤, 아까 보여드렸던 인피니티 스크롤 들어가 있어요. 얘가 이제 반복문 무지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최대 4,000장까지 검색 결과를 가져와요. 물론 원본은 안 줘요. 썸네일을 줘요. 그러면 이게 다 조그마한 이미지고요. 클릭했을 때 원본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는 URL 정도까지 주지 콘텐츠를 다 주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수업 마지막 예제입니다. 아까 거를 응용을 한 건데요. 블로그 검색이라고 맞춰 검색하면 이제 그 카카오에 보면은 다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로 검색을 했을 때 위에 이게 검색에 대한 카테고리가 좀 있어요. 여기서 아까 이미지 검색 보여드렸던 건 요거랑 결과가 똑같아요. 그리고 좀 전 이제는 블로그. 자바스크립트 배열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요 컨텐츠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정확도순, 최신순 요거 때문에 정렬 순서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최신순 문제예요. 자바스크립트 기초 요거 있고요. 여기 자바스크립트 배열가 순서가 조금 다르네요. 아마 정렬 옵션을 제가 여기 제대로 안 걸었을 거예요. 또 그다음에 카페 검색해서 다시 검색하면은 카페에서 검색되는 내용. 얘도 인피니티 스크롤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프론트엔드 코드에 보면 무한도표가 들어가는 일은 굉장히 좀 드물어요. 일단은 지금 여기 포 이치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포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뭔가 콘텐츠를 추락할 때 이렇게 반복문 안에 항상 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복문 쓰이는 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갔을 때 화면을 처리할 때 자바스크립트로 HTML 제어하는 거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여기부터 이제 막혀버리면은 여기 안에 내용을 이제 진입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돼요. 또 아마 그 기성 자바스크립트 책이나 아니면 다른 수업을 접하셔도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수업이나 책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현재 자바스크립트를 다루시는 그 강사분들이나 책들이 전부 다 좀 비주얼적인 거를 다루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작성이 되어 있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컴퓨터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드물어요. 시각 디자인이나 그런 쪽에서 시작하시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쁘게 화려하게 만드는 거는 되게 고수죠.
저는 흉내도 못 내요. 그래서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진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의 이 코드 원리에 대해서는 아마 좀 다른 수업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접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겠지만 잊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CSS 수업은 절대 안 합니다. 자, 녹화 이제 끝냈습니다.